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14분이었다. 마포구 합정동 강력탐정사무소로 우편물이 하나 배달되었다. 봉투는 낡았다. 일반 우편 봉투였으나 테두리가 바랬다. 소인이 찍혀 있었다. 발송일이 11월 7일이었다. 한 달 가까이 지난 우편이었다. 수신인 주소가 번지 하나 틀려서 여러 차례 반송과 재발송을 반복한 흔적이 봉투 뒷면에 스티커로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발신인 이름은 하정란이었다. 주소는 충청북도 충주시 어느 산간마을이었다. 나정희가 봉투를 강혁에게 가져왔다. 탐정님, 이상한 우편물이 왔습니다. 발송인이 사무소에 의뢰를 한 적이 있는 분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강혁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뒤집어 보았다. 앞면, 뒷면, 봉투 뒷면 봉인 부분이 조심스럽게 뜯려 있었다. 배달 과정에서 관리자가 확인했다는 표시가 있었다. 강혁이 편지를 꺼냈다. 손으로 쓴 편지였다. 만년필로 쓴 듯 획이 굵고 고르지 않았다. 손이 많이 떨렸던 것으로 보였다. 글씨 자체는 기품 있는 정자였으나 줄 끝에서 획이 무너졌다. 강혁이 읽었다. 강혁 탐정님께, 저는 충주에 살고 있는 82 먹은 노인입니다. 이 편지가 제 손을 떠날 때 저는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가 탐정님의 손에 닿을 때 제가 아직 살아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10월에 누군가 저를 죽이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이 그랬을 겁니다. 저는 두렵지만 경찰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탐정님이 이 편지를 받으시면 충주로 와주십시오. 제게 새벽이가 그날 밤 일어난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정란 드림, 강혁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해나를 불렀다. 애나 씨, 충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나는 강혁이 말을 끝내기 전에 이미 충주행 교통편을 조회하고 있었다. 탐정님, 하정란 씨 현황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해나가 태블릿을 내밀었다. 하정란 씨는 11월 29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충주 충청북도 대학병원 사망 기록에 있습니다. 사인은 만성간 기능 저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이 이미 사망했군요. 네. 우편이 한 달 가까이 헤매는 동안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날짜와 편지 발송일을 보면 편지를 붙이고 나서 22일 만에 돌아가신 겁니다. 강혁이 편지를 다시 들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정란은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단지 건강이 안 좋아서가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했다. 이해나가 말했다. 하정란 씨는 충주 인근 농촌 지역에서 오래된 기와집에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20년 전 사망, 자녀는 없습니다. 친족 관계를 세종으로 조회했더니 조카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조카 셋과 충주 인근에 거주하는 가족 2명입니다. 재산은요,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 약 80억 원 상당의 토지와 가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충주 일대 농지와 임야입니다. 유언장 존재 여부는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갑시다. 이해나는 이미 당일 오전 차량 준비를 마쳐두었다. 사무소 지하 주차장에 전용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충주 외곽 산간 마을이었다. 마을 안쪽 깊숙한 곳에 하정란의 기와집이 있었다. 50년이 넘은 고가였다. 넓은 마당이 있었고 마당 한쪽에 창고가 있었다. 대문 앞에 작은 화단이 있었고 화단에 국화가 시들어 있었다. 강혁과 이해나가 대문 앞에 섰다. 이해나가 말했다. 하정란 씨, 사후 이 가옥은 현재 조카 이름으로 임시 관리 중입니다. 조카 하윤호 씨가 충주에 살고 있어서 열쇠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미리 연락했더니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강혁은 대문 앞에서 집을 바라보았다. 있는 것을 보았다. 대문 자물쇠가 새 것이었다. 원래 자물쇠와는 달랐다. 최근에 교체된 것이었다. 화단 옆 비닐봉지 하나가 쓰레기통 밖에 나와 있었다. 안에 개 사료 봉지가 들어 있었다. 없는 것을 확인했다. 마당에 개가 없었다. 편지에 새벽이라는 이름의 개가 언급되었는데 보이지 않았다. 어색한 것을 찾았다. 집 오른쪽 담장 위에 새 CCTV 카메라가 달려 있었다. 그러나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장식용이거나 최근에 달았다가 연결을 마치지 않은 것이었다. 오후에 하윤호가 왔다. 50대 초반의 남성이었다.
농기구 관련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다. 어머니 같은 분이었어요. 큰어머니가, 하윤호가 말했다.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 몰랐습니다. 강혁이 물었다. 큰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건강 상태가 어떠셨습니까? 원래 간이 안 좋으셨어요. 10년은 그러셨어요. 그런데 10월에 갑자기 나빠지셨습니다. 10월 초에 계단에서 넘어지신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충격이 됐나 봐요. 강혁이 말했다. 계단에서 넘어지셨다고요. 네. 2층 계단이요. 새벽에 넘어지셨는데 본인은 발에 뭔가 걸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밤에 어두워서 헛디디디신 거겠죠. 강혁이 이해나를 보았다. 이해나가 눈을 마주치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혁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윤호가 열쇠를 열어주었다. 고가의 내부는 한옥 구조였다. 1층에 마루와 부엌이 있었다.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은 나무 계단이었다. 가파르고 좁았다. 전형적인 농촌 고가 구조였다. 강혁이 계단을 올라갔다. 있는 것을 보았다. 계단 12번째 칸에 작은 목구멍이 있었다. 원래 있던 것이 아니었다. 나무결 방향과 다르게 박힌 못이 있었다가 빠진 흔적이었다. 반대편 벽 기둥에도 비슷한 높이의 목구멍이 있었다. 없는 것을 확인했다. 두 목구멍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다가 없어졌다. 어색한 것을 찾았다. 계단 표면에 마루 코팅이 얇게 새로 칠해진 자국이 있었다. 코팅이 덮여 있었으나 가장자리를 세종 광학 센서로 정밀 스캔하면 아래층이 드러날 것이었다. 이에나가 세종 소형 모듈을 꺼냈다. 계단 12번째 칸 표면을 스캔했다. 결과가 나왔다. 탐정님. 계단 표면 코팅 아래 가는 실섬유 흔적이 있습니다. 직경 0.8mm 수준의 나일론 계열 섬유입니다. 그리고 양쪽 목구멍의 방향과 높이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두 못 사이에 실이 걸려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사람이 발이 걸리는 높이입니다. 강혁이 말했다. 걸림줄이었습니다. 고의로 설치한 겁니다. 이에나가 말했다. 하정란 씨가 편지에서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한 것이 맞았습니다. 강혁은 하정란의 가족관계를 정리했다. 이에나가 세종으로 분류해 두었다. 하정란의 가족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조카 하윤호, 충주 거주 50대, 농기구 사업체 운영, 경영 상태 좋지 않음, 빚이 있음. 조카 며느리 오숙희, 하윤호의 처, 충주 거주, 하정란과 일상적으로 연락하는 가장 가까운 가족, 서울 거주 조카 하윤정, 44세, 직업 프리랜서 디자이너, 하정란의 재산에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조카 중 하나. 서울 거주 조카 하윤기, 41세, 금융계통 직장인, 역시 상속 이해관계자, 조카 하윤서, 38세, 막내, 서울 아파트 임차 거주, 재정 상태 불안정, 하정란의 유언장 존재 여부를 강민혁을 통해 확인했다. 강혁이 전화를 걸었다. 형, 충주에서 사망한 하정란이라는 분 유언장 공증 여부 확인해 줄 수 있어? 강민혁이 말했다. 혁아, 그게 무슨 사건이야. 의뢰인이 사망 전에 편지를 보냈어. 살인 관련 가능성이 있어. 알겠어. 확인해 볼게. 다음 날 강민혁에게서 연락이 왔다. 혁아, 하정란 씨 유언장이 있어. 충주 법원 공증과에 2023년 9월 등록된 것이야. 내용은 공개가 안 됐는데 충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관리 중이야. 이에나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새벽이의 행방을 추적했다. 편지에 언급된 하정란의 개였다. 마을 이장 김복수를 만났다. 70대 남성이었다. 이에나가 물었다. 하정란 할머니 댁에 개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새벽이라는 김복수가 말했다. 아, 새벽이요. 하정란 씨 돌아가시고 나서 하윤호 씨가 데려갔어요. 그게 아직 하윤호 씨 집에 있을 거요. 이에나는 하윤호의 집을 찾아갔다. 작은 마당 있는 주택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오숙희가 나왔다. 새벽이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하정란 할머니 생전에 탐정사무소에 의뢰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여쭐 것이 있어서요. 오숙희가 마당 쪽을 돌아보았다. 거기 있어요. 데리고 가세요. 새벽이는 흰색과 갈색이 섞인 작은 믹스견이었다. 나이가 들었는지 털이 군데군데 하얗게 변해 있었다. 이에나가 앉아 손을 내밀었다. 새벽이가 냄새를 맡고 가까이 왔다. 이에나는 새벽이의 목줄을 살폈다. 목줄에 작은 태그가 달려 있었다.
강혁의 사무소 전화번호가 새겨진 태그였다. 이해나가 눈을 크게 떴다. 새벽이가 목줄에 달린 태그를 직접 새기는 것은 하정란이 한 것이었다. 즉 하정란은 자신이 사망하면 강혁의 사무소로 연락이 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개의 목줄에 탐정사무소 번호를 새겨두었던 것이었다. 편지만이 아니었다. 개도 증인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었다. 이해나가 강혁에게 전화했다. 탐정님, 새벽이 목줄에 사무소 전화번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정란 씨가 의도한 것입니다. 강혁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새벽이를 데리고 오세요. 유원장을 관리하는 충주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변호사 김영진이었다. 60대의 과묵한 사람이었다. 강혁이 말했다. 하정란 씨 편지를 받았습니다. 생전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유원장 내용을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영진이 말했다. 하정란 씨가 생전에 이 사무소에 당신 이름을 남겼습니다. 유원장 관련 이의가 제기될 경우 강혁 탐정사무소에 의뢰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해두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원장의 내용은 놀라웠다. 하정란은 전 재산을 조카들에게 분배하지 않았다. 8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전체를 충주 지역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내용이었다. 조카들에게는 각각 500만 원씩 생활비 명목의 소액만 남겼다. 그리고 유원장 말미에 한 문단이 더 있었다. 내가 자연사가 아닌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다면 그 사실을 밝혀달라. 이 유원장의 집행과 더불어 내 죽음의 진실이 기록에 남기를 바란다. 개 새벽이가 그날 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보았다. 강혁이 유원장 사본을 받아들었다. 하정란이 계단에서 넘어진 날짜는 10월 4일이었다. 밤 11시 30분 분경이었다. 하정란이 2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졌다. 새벽이는 그날 밤 집안에 있었다. 강혁은 그날 밤 누가 하정란의 집에 있었는지를 추적했다. 이해나가 세종으로 조회했다. 하윤호의 아내 오숙희가 10월 3일 저녁 하정란의 집에 있었다는 것이 인근 주민 증언으로 확인되었다. 마을 편의점 CCTV에 오숙희의 차량이 10월 3일 밤 9시에 하정란의 집 방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강혁이 오숙희를 만났다. 하윤호의 집에서였다. 10월 3일 밤에 하정란 씨 댁에 계셨습니까? 오숙희가 말했다. 네, 어머님 약 챙겨드리러 갔었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가거든요. 몇 시에 돌아가셨습니까? 밤 10시 반쯤요. 계단에서 넘어지신 것은 밤 11시 30분입니다. 오숙희 씨가 떠나고 1시간 후입니다. 오숙희가 말했다. 저는 그때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강혁이 말했다. 물어볼 겁니다. 강혁은 서울로 올라와 나머지 조카들을 만났다. 하윤정을 만났다. 44세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살았다. 인터뷰 자리에서 차분한 편이었다. 강혁이 물었다. 하정란 씨 유원장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하윤정이 말했다. 전혀 몰랐습니다. 큰어머니가 그런 결정을 하셨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누어질 줄 알았습니다. 큰어머니와 최근 연락이 많으셨습니까? 가끔 전화드렸어요. 명절에 내려가고요. 하윤기를 만났다. 41세 금융계통 직장인이었다. 이 사람은 태도가 달랐다. 강혁을 바라보는 눈이 계산적이었다. 유원장이 공개됐습니까? 하윤기가 물었다. 일부 확인됐습니다. 큰어머니 의중을 알고 계신 것 같군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수년간 판단력이 흐려지셨습니다. 치매 초기 증세가 있으셨어요. 강혁이 물었다.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공식 진단은 없지만 상태가 좋지 않으셨어요. 하윤서를 만났다. 막내 38세였다. 재정 상태가 가장 불안정한 조카였다. 이해나가 사전 조회한 결과 신용 문제가 있었다. 큰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하윤서가 말했다. 10월에 한 번 내려갔어요. 10월 몇 일입니까? 하윤서가 잠시 생각했다. 4일쯤이었을 거예요. 그날 큰어머니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일찍 들어가셔서 저도 저녁만 먹고 올라왔어요. 10월 4일이었다. 하정란이 계단에서 넘어진 날이었다. 강혁이 말했다. 그날 밤 큰어머니 집에서 며칠 계셨습니까? 당일치기로 갔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시간이 몇 시입니까?
하윤서가 잠시 눈을 피했다. 9시쯤이었나요? 이해나가 추가 정보를 가져왔다. 탐정님, 하정란 씨 집에 10월 초에 오래 머문 손님이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증언을 세종으로 통합 분석했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누구입니까? 하정란 씨의 조카딸 하윤정 씨의 남편 최태수입니다. 충주 출신으로 오래전 해외로 이민 갔다가 최근 귀국했습니다. 하정란 씨와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최태수를 찾아야 합니다. 이해나가 세종으로 최태수의 현재 거주지를 찾았다. 서울 강남구에 임시 거주 중이었다. 최근 귀국 이민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강혁이 최태수를 만났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해외 생활이 오래된 사람 특유의 말투가 있었다. 강혁이 물었다. 하정란 씨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태수가 말했다. 저의 큰어머니십니다. 저는 20년 해외에 있었는데 귀국하면서 인사드리러 갔었습니다. 10월 초에 충주에 며칠 계셨습니까? 나흘 정도요. 10월 1일부터 4일까지입니다.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10월 4일 당일 최태수도 충주에 있었다. 10월 4일 밤에는요. 최태수가 말했다. 저는 그날 낮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해나가 세종으로 고속버스 탑승 기록을 조회했다. 최태수가 10월 4일 충주발 서울행 버스를 탄 기록이 없었다. KTX 기록에도 없었다. 이해나가 마을 주민 인터뷰를 더 진행했다. 하정란의 오랜 이웃 박순자를 만났다. 박순자는 70대 노인이었다. 하정란과 30년 이웃으로 지낸 사람이었다. 하정란 씨 많이 이상했어요. 10월 초에 박순자가 말했다. 그 집에서 야단법석이 있었어요. 조카들이 전부 왔는데 이해나가 물었다. 어떤 야단법석이었습니까? 아, 그게 그 집이 오래된 집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풍수선생을 불렀다나요. 아이들이 집을 팔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영매하는 사람이 왔었어요. 하정란 씨가 신이나 귀신 그런 것을 믿으시거든요. 밤에 뭔가 하는 것이 있었는데 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해나가 집에 돌아와 강혁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다. 강혁이 말했다. 영매, 그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요, 탐정님? 강혁이 말했다. 하정란 씨 편지에 한 가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읽은 원작 패턴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독이 사용될 때 병 증세를 흉내낸 경우에는 빛이나 발광 현상이 관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현상을 목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나가 세종으로 하정란 가정에서 열린 영매 모임 관련 정보를 추적했다. 영매 모임에서 하정란의 얼굴 주변에 희미한 빛이 보였다는 증언이 마을 여성 주민 2명에게서 나왔다. 그 빛이 입 주변에서 나왔다는 진술이었다. 강혁이 말했다. 인화합물. 인광현상입니다. 이해나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인 성분이 몸 안에 있으면 어둠 속에서 발광할 수 있습니다. 노출이 이루어지면 신체 조직에서 미약한 발광이 관찰됩니다. 그것을 영매 현상으로 오인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정란 씨는 독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간 기능 저하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진 독이었습니다. 송태풍 박사가 충주로 내려왔다. 강혁이 요청했다. 하정란의 유류품을 분석해야 했다. 하정란이 입원한 충청북도 대학병원 기록을 강민혁이 협조해서 열람했다. 강혁이 강민혁에게 전화했다. 형. 충청북도 대학병원 하정란 환자 입원 기록 열람해 줄 수 있어? 사인이 독살로 의심돼. 강민혁이 말했다. 혀가. 공식 수사가 아닌데 어떻게 해. 충주지검에 내가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검찰 차원에서 조회 가능하지? 그쪽으로 가야겠네. 자료 보내줘. 내가 충주지청에 연락해 볼게. 이틀 후 병원 기록이 공개됐다. 하정란의 혈액검사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송태풍 박사가 기록을 검토했다. 강혁 씨, 혈중인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이것이 간 기능 저하의 원인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역방향입니다. 인 독성이 먼저 발생하고 그것이 간에 영향을 준 겁니다. 강혁이 말했다. 인 성분이 든 독입니다. 인 화합물 독성은 옛날 쥐약이나 농약에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은 규제가 강화됐지만 오래된 농가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하정란 씨 집 창고에 오래된 약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혁과 이해나와 송태풍 박사가 하정란의 집 창고를 조사했다. 하윤호에게 허락을 받았다. 창고 안은 오래된 농기구와 비료포대와 각종 용기들이 가득했다. 50년 된 가옥의 창고답게 물건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이해나가 세종 소형 모듈을 이용해 창고 안의 각종 용기에서 성분 반응을 탐지했다.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 2개에서 반응이 나왔다. 용기 안은 비어 있었다. 그러나 잔류 성분이 남아 있었다. 탐정님. 하나는 황화합물, 다른 하나는 백린 계열 농약 잔류물입니다. 백린은 강력한 인화합물로 소량으로도 독성이 강합니다. 특히 지방 용해성이 강해서 캡슐에 넣어 투여하면 천천히 흡수됩니다. 강혁이 말했다. 캡슐. 하정란 씨가 드시던 약이 있었을 겁니다. 이해나가 말했다. 하정란 씨의 정기 복용약은 간 기능 보조제 캡슐이었습니다. 하윤호의 아내 오수키가 정기적으로 챙겨드렸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오수키입니다. 이해나가 오수키의 동선을 정밀 추적했다. 세종이 카드 결제 기록과 차량 번호판 인식 데이터를 분석했다. 오수키는 10월 3일 충주 외곽 농약 판매점에서 결제한 기록이 있었다. 그 농약 판매점의 품목 중에 백린 계열 구제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오래된 재고가 남아있는 소규모 판매점이었다. 이해나가 판매점 주인을 만났다. 판매점 주인은 70대 남성이었다. 아, 그 아줌마요. 오래된 쥐약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없다고 했더니 창고 뒤에 오래된 게 있을 것 같다고 하길래 찾아줬어요. 근데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해나가 말했다. 어떤 물건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오래된 병이었어요. 백린이 든 구형 쥐약인데 요즘은 판매 금지된 거예요. 재고로 남아있던 거라. 강혁은 이것을 증거로 채택했다. 세종으로 분석한 결과 창고 용기의 잔류물과 그 농약 판매점에서 판매된 물품의 성분이 일치했다. 강혁이 전체 수사를 정리하던 중 이해나에게서 연락이 왔다. 탐정님, 중요한 것을 찾았습니다. 이해나가 새벽이를 데리고 하정란의 집 근처에서 산책 중이었다. 이해나가 설명했다. 새벽이가 계속 집안 특정 장소에서 멈춥니다. 계단 근처입니다. 그리고 계단 옆벽에 거울이 있습니다. 하정란 씨가 거울을 보며 매일 정리하시던 곳으로 보입니다. 강혁이 말했다. 거울요. 그날 밤 걸림줄을 설치한 사람이 집안을 드나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누군가 보았다면 거울에 반사된 상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거울은 좌우가 반전됩니다. 이해나가 말했다. 하정란 씨의 이웃 박순자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날 밤 창밖으로 하정란 씨 댁 거실 안을 잠깐 봤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거실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봤는데 브로치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꽃 모양의 큰 브로치였다고요. 그런데 그 브로치 주인이 누구인지는 박순자 씨가 몰랐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조카들 중 브로치를 하는 사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나가 세종으로 조카들의 SNS 사진을 분석했다. 각 조카들의 최근 사진과 과거 사진들을 대조했다. 결과가 나왔다. 오수키의 SNS에는 꽃 모양 브로치를 착용한 사진이 여러 장 있었다. 오수키입니다. 이해나가 말했다. 강혁이 말했다. 그런데 좌우가 반전된 거울에서 봤다면 그것이 브로치인지 다른 것인지 달리 보였을 수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본 것은 오수키의 브로치가 거울에 반사된 것이었습니다. 오른쪽에 달린 브로치가 왼쪽처럼 보였을 겁니다. 강혁이 오수키를 직접 만났다. 이번에는 충주경찰서 근처 커피숍이었다. 강혁은 강민혁에게 연락해서 충주지검 측 협조를 받아두었다. 강혁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오수키 씨. 10월 3일 밤 다시 하정란 씨 댁에 돌아가셨습니까? 오수키가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10시 반에 집에 왔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차량 번호판 인식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오수키 씨 차량이 자정 무렵 다시 그 마을 근처에서 포착됩니다. 오수키가 말했다. 차가 비슷한 차가 많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그리고 이웃분이 그날 밤 하정란 씨 거실 안에서 브로치를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꽃 모양 브로치였습니다. 오수키 씨가 자주 다시는 것과 같은 브로치입니다. 오수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혁이 말했다.
농약 판매점도 확인했습니다. 백린 계열 구형 쥐약을 10월 3일에 구입하셨습니다. 그 성분이 하정란 씨 창고 용기 잔류물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하정란 씨의 혈중인 수치가 독성 수준이었습니다. 간 기능 저하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진 독입니다. 오수키의 손이 컵 손잡이를 꽉 쥐었다. 강혁이 말했다. 계단에 걸림줄을 설치하신 것도 오수키 씨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자 다른 방법을 쓰셨습니다. 매일 챙겨드리는 간 기능 보조제 캡슐을 교체하셨습니다. 오수키가 천천히 말했다. 제가 그 집에 10년을 매달렸습니다.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10년 동안 그분 말씀은 언제나 내 조카들이 내 자식이다였습니다. 저한테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유언장 내용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오수키가 말했다. 남편이 빚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분 재산이 저희한테 오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우연히 유언장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아무것도 저희한테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강혁이 말했다. 그래서 유언장이 집행되기 전에 자연사로 보이도록 만들려 하셨군요. 오수키가 말했다. 계단에서 넘어지셨을 때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돌아가셨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그래서 독을 쓰셨습니다. 오수키가 자백하면서 한 가지를 추가로 말했다. 하정란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탐정한테 편지를 썼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 앞에서 쓰셨으니까요. 강혁이 말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수키가 말했다. 하정란 씨가 봉투에 주소를 쓰다가 번지를 잘못 쓰셨습니다. 그분 손이 그때 많이 떨렸거든요. 저는 그것을 보고 편지가 제대로 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번지가 틀렸으니 못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편지가 왔습니다. 오수키가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하정란 씨는 자신이 살해당할 것을 알면서도 개의 목줄에 사무소 번호를 새겼습니다. 편지만으로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요. 오수키가 눈을 감았다. 강혁이 말했다. 새벽이가 그날 밤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개는 말하지 못합니다. 하정란 씨는 그것을 알면서도 개를 증인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남겼습니다. 두 가지 모두 탐정에게 닿으면 된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오수키 체포 이후 강혁은 또 하나의 시를 풀었다. 하윤서가 10월 4일 저녁 서울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해나가 세종으로 추적했다. 탐정님, 하윤서 씨가 10월 4일 충주에 머물렀습니다. 충주 시내 모텔 체크인 기록이 있습니다. 10월 4일 밤 11시 체크인입니다. 강혁이 하윤서를 다시 만났다. 하윤서는 처음에 부인했으나 결국 말했다. 저는 큰어머니가 제가 있는 동안 이상하게 캡슐을 드시는 것을 봤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무엇을 이상하게 봤습니까? 하윤서가 말했다. 캡슐을 드리는 사람이 오수키 언니였는데 그 캡슐이 색깔이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그냥 제품이 바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단에서 넘어지신 다음 날 큰어머니 방에서 오래된 약병을 봤습니다.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어머니가 갑자기 나빠지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인지 아닌지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윤서가 말했다. 오수키 언니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산을 못 받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뭔가를 말하면 제가 더 이상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목격한 것을 말하지 않은 대가가 하정란 씨의 생명이었습니다. 하윤서가 고개를 떨구었다. 강민혁이 충주지검에 협조를 요청했다. 오수키가 정식 기소되었다. 계단 걸림줄 설치 살인 미수 및 독극물 투여 살인 혐의였다. 이해나가 법화학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백린 화합물 투여 경로와 혈중 농도 분석이 포함된 전문 보고서였다. 세종이 모든 데이터를 통합 정리했다. 은비령이 하정란의 유언 집행 관련 법적 절차를 도왔다. 조카 하윤기가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은비령이 하정란의 판단 능력 관련 의료 기록과 공증 과정 적법성을 입증했다. 소송은 기각되었다.
부장판사 김병기가 관련 민사재판을 배당받았다. 김병기는 유언 집행의 합법성을 재확인했다. 하정란의 80억 원 상당 재산은 충주 아동복지시설로 이전되었다. 강태룡 장군이 강혁에게 연락해왔다. 혁아, 잘 됐다. 그 할머니가 하려던 일이 이루어진 거잖아. 강혁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태룡아, 강태룡이 말했다. 그나저나 내가 부인한테 혼났어. 너 이번에 충주 내려가면서 나한테 연락도 안 했다고. 강태룡의 부인 최연지는 강혁 이야기를 언제나 남편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 강혁이 웃으며 말했다. 다음에 갈 때 형수님께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 강혁은 충주에 한 번 더 내려갔다. 혼자였다. 하정란의 집 앞에 섰다. 겨울이 시작되는 충주의 하늘이 낮고 흐렸다. 새벽이는 현재 하정란의 이웃 박순자 씨가 임시로 돌보고 있었다. 강혁이 찾아가자 새벽이가 뛰어나왔다. 늙은 개 특유의 느린 발걸음이었으나 꼬리는 빠르게 흔들었다. 강혁이 마당에 앉아 새벽이 옆에 있었다. 하정란이 편지에 썼다. 제게 새벽이가 그날 밤 일어난 일을 알고 있습니다. 걔는 말을 못했다. 그러나 새벽이의 존재가 강혁을 이곳으로 이끌었다. 하정란의 의도가 그것이었다. 말하지 못하는 증인에게 말을 걸어줄 사람이 필요했다. 강혁은 새벽이를 사무소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박순자가 장기 돌봄이 어렵다고 했다. 이애나에게 전화했다. 애나 씨, 새벽이를 서울로 데려갈 것 같습니다. 사무소에서 키울 수 있을까요? 이애나가 잠시 멈추다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탐정님. 제가 사료랑 침대 미리 준비해 두겠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이애나가 말했다. 탐정님, 새벽이가 증인이 됐네요. 말은 못했지만요. 강혁이 말했다. 맞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한 증언입니다. 오수키의 재판은 이듬해 봄에 헬심이 끝났다. 살인죄와 살인미수죄 양죄가 인정되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하윤호는 경영난으로 회사 문을 닫았다. 부채 정리 후 충주에서 소규모 창업을 다시 시작했다. 하윤서는 자신이 목격한 것을 숨긴 것에 대한 책임을 느꼈다. 강혁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 의사를 전했다. 강혁은 그것을 받았다. 어떤 형태의 책임도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늦게라도 인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하윤기의 유언 무효 소송은 최종 기각되었다. 하정란의 재산은 충주 아동복지재단으로 정식 이전되었다. 재단은 그 재산으로 아동거주시설을 증축했다. 강혁 탐정사무소 50층에 새벽이의 침대가 생겼다. 새벽이는 처음 며칠은 낯선 곳에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소파 위에서 낮잠을 자기 시작했다. 이애나가 매일 오전 사료를 챙겼다. 세종이 새벽이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했다. 나정이는 새벽이를 보며 말했다. 사무소에 온기가 생겼습니다. 송태풍 박사는 새벽이를 볼 때마다 무릎을 꿇고 귀를 쓰다듬었다. 강혁은 매일 출근할 때 새벽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작은 위안이 되었다. 세상에 말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피해자의 고통이 그랬고, 죽기 전 혼자 편지를 쓴 노인의 두려움이 그랬고, 꼬리를 흔드는 늙은 개의 기억이 그랬다. 강혁은 그것들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기를 계속 선택했다. 새 의뢰가 데스크 위에 놓였다. 이애나는 이미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다.